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수요 공급 이론 중에서 수요의 개념 좀 추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의 요인과 공급 변화의 요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수요의 정의 또는 수요량의 정의가 뭐였었냐 그랬더니 일단 수요량과 수요의 정의하면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려는 양이었었다라는 거죠. 사려는 양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사려는 양인데 이때 이제 어디가 차이가 있었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 그러면 이것이 수요량이었었고요. 이건 이제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양이었었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 정의를 보시면요.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 양이다. 이러면 수요량이나 수요 모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개념 중에서 유량과 저량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시험에 자주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유량은 영어로 이제 flow라고 얘기를 합니다. 흐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량은 쌓인다 그래서 스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량은요 보통 이거는 기간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간의 양.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해야 의미가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저량은요 시점의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점의 양.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측정을 해야 의미가 있는 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간의 양과 시점의 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시험은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 유량의 어떤 것들이 유량이고 어떤 것들이 저량이냐?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잘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유량은 어떤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음 중 유량은 몇 개냐 또는 다음 중 유량이 아닌 것은 뭐 저량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유량은요 수요나 공급은 무조건 이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수요나 공급 이런 것들은 모두 유량이 되겠죠.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사려는 양은 없을까? 있어요. 그럴 때는 저량의 수요량 또는 저량의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량은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수요 공급 이랬을 때는 유량이다라는 거죠. 네, 유량에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연봉이나 월급 이런 게 대표적인 유량의 그러니까 월급은 한 달 동안 일한 대가, 1년 동안 일한 대가는 연봉이고요. 그다음에 하루 동안 일당, 그다음에 시급, 주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일정 기간 동안 의미죠. 월급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영업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투자론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 영업수지라는 것은 영업을 통한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영업수지라 그러죠. 근데 이 영업수지 계산은요, 매년 계산되는 거예요. 즉, 1년 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빌려줬다. 그러면 1년 동안 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임대료 수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이랄지 뭐 부채 서비스액이랄지 이런 것들은 영업수지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전부 유량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수지 자체가 매년 계산되는 것이고요. 1년 기간 동안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장기 공급에서는요. 장기 공급 그 다음에 또 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신규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신규 공급에 있어서 장기나 신규 공급 이런 것들이 유량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 잠깐 정리하시면요. 81페이지에 유량과 저량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표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임료, 임료 이런 것들 외에 이제 영업수지에서 어차피 임대료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임대료, 지대, 지가와 지대할 때 지대고요. 그 다음에 월급여, 그리고 연봉, 순영업소득
당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영업 수지거든요. 전부 다. 그다음에 월급여, 이자 비용, 그리고 이제 공급량이나 거래량 뭐 이런 것들 모두 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그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영업 수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유량이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저량은요 특정 시점에서 측정해야 의미가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게 인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죠. 그래서 인구나 가격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저량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자, 이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가격이나 가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저량이 됩니다. 가격이라는 것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변동하기 때문에 시점을 정해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량이나 재고 또는 재고량, 또 화폐 통화량 있죠. 통화량 뭐 이런 등등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1페이지 저량을 보시면요. 거기에 가격이나 지가, 또 가치, 부채, 인구, 재고량, 뭐 통화량,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유량 저량은 반드시 개념부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사려는 양에 주목을 해보세요. 이게 산량하고 왜 수요나 수요량을 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려는 양이라고 했지 산량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산 것은 샀다 그러면 이미 저질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후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 수요라는 것은 사려는 양이에요. 즉 이게 아직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전적 개념.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 사려는 양이지 산량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로는 개념에서 수요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세 번째로는 유효수요라는 게 있어요. 유효수요. 자, 보통 수요를 얘기할 때는 유효수요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효수요만 수요고요. 그러면 유효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가 있냐? 잠재수요라는 게 있어요. 잠재수요. 잠재수요는 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재수요 이런 것들은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카운팅할 때는 유효수요만 의미한다. 그러면 유효수요하고 잠재수요의 차이점은 뭐냐 그랬더니 유효수요는요 일단 사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구매 욕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입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구매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 구매 욕구 또는 지불 능력을 갖춘 구입 의사 뭐 이런 것들을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것은 사려는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and 지불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즉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불 능력, 즉 구매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살 능력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빵빵해서 미천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구입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구입 능력은요, 바로 나의 소득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내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 소득이 늘어난다. 돈 많이 번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구입 능력 커지죠. 그리고 구입 능력 커지니까 구매력도 커지고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뭘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 돈이 얼마 있더라도 내가 2억밖에 없더라도 5억짜리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어떻게 해요? 빌리면 되겠죠.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능력, 이놈을 이제 우리는 보통 빌릴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입 능력 플러스 상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2억이 있더라도 3억을 빌려서 5억짜리를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뭐 상환 능력은 뭐와 관련 있냐? 금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막 비싸진다.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구입력 커지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상환 능력 떨어지면 지불 능력 떨어지고 수요가 줍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잘 안 빌려요. 왜냐하면 갚을 걸 가면 꽉깝하거든. 그러니까 안 빌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가 싸다. 뭐 예를 들어서 5%였다가 뭐 한 2%나 1%로 금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상환 능력 커지고 많이 빌리게 되고 지불 능력 커지고 많이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이렇게 소득이나 금리, 즉 가격 말고도 소득이나 금리 또는 기타 인구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즉 수요 변화의 요인, 이것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수요량의 이것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죠. 점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 요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오로지 가격밖에 없어요. 가격. 요 가격이 변하면 다른 조건들은 불변이죠. 가격 외 요인들은 불변이고 요것만 변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라 그러죠. 즉 당해제와의 가격만 변했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라 그래요. 근데 수요의 변화 요인은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요. 가격 외 요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외 요인들이 바로 수요 변화 요인이죠. 가격만 변한다 그러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요. 이런 것들은 가격 외 요인들이 기타 요인들로서 이렇게 금리나 소득이나 또 인구수나 기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나 세금이나 금리나 모두 이런 것들이 수요 변화의 요인이 된다. 요거는 수요 변화 요인이고요. 요 놈은 가격만 변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유효 수요가 지불 능력을 갖춘 구입 의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잠재 수요는 뭐냐? 잠재 수요는요. 이거는 구입 의사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잠재 수요고요. 사려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수요냐? 수요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자, 과연 가수요나 또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이 수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수요냐? 자, 가수요라는 것은 뭐 사재기 하는 거죠. 사재기. 그리고 투기 수요는 사가지고 내가 쓸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용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이용할 의사도 없고요. 뭐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땅을 샀어요. 왜 샀어요? 그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대하고 이렇게 이제 이용 의사가 없음에도 땅을 사가지고 놀리는 또 어떤 부동산을 사가지고 놀리는 그런 것들을 투기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려는 사람들. 자, 그러면 투기 수요나 가수요는 그러면 유효 수요냐 잠재 수요냐 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투기 수요나 가수요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 이런 것들 살 마음이 있는 거죠. 사재기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재기 하려면 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 마음도 있고 살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가수요나 투기 수요는요 모두 유효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책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거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살 마음이 있느냐 또 살 능력이 있느냐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유효 수요인지 잠재 수요인지 따져준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여기 네 번째 우리가 수요 법칙을 얘기했어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뭐였었냐 그랬더니 가격이 변하게 되면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죠. 자,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수요량이 줄죠.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량이 줄어요. 그리고 가격이 싸면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또 그런데 수요량이 변화하면요. 거꾸로 또 가격이 변해요. 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가격이 너무 이게 100원 하다가 200원 올랐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팍 줄어. 수요량이 팍 줄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즉 200원으로 확 가격이 올라갔다가 수요량이 주니까 다시 수요량 주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100원으로 다시 너무 높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도로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자, 거꾸로 가격이 1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 50원 한대, 세일한대. 그럼 막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수요량이 늘어요. 수요량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슬그머니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자, 가격이 먼저 수요량을 변화시켰죠. 근데 수요량이 변화되니까 다시 지가 거꾸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흐른다. 환류라고 얘기해요. 환류. 거꾸로 변화된다 이런 얘기죠. 환류 또는 영어로는 피드백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피드백 관계. 이래서 결국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정상 가격보다 너무 비싸면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수요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줄면 다시 가격이 다시 제자리 찾아오고 너무 낮으면 다시 수요량을 변화시켜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가 남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남이 변화되면 지가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 이게 가격의 이중성이고요. 이게 바로 가격 조절 기능이에요. 가격 조절 기능이라 하고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량 공급량을 변화시켜서 가격을 다시 낮춰주고 너무 낮으면 다시 받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도록 가격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여기까지가 수요 법칙이죠. 그리고 요거는 수요량이 변하면 가격이 거꾸로 변하는 것을 환류라고 그러고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가격의 이중성. 그리고 그게 바로 가격 조절 기능이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급 법칙도 같이 설명을 하면 공급 법칙도 당연히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도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면 딴 데서는 100원에 팔리는데 여기서는 한 200원에 팔린다.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공급량 거꾸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흔해지는 거죠. 흔해지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은 줄지만 공급량이 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아요. 수요법칙, 공급법칙에 의해서 수요량, 공급량이 조절되고 그럼으로써 가격이 거꾸로 변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하지만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쪽에서 유량과 저량의 관계 이런 것들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요게 주로 수요 변화의 요인 이쪽에서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잠깐 우리 교재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거기에 이 유량과 저량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의 개념, 유량은 기간의 양이고
그 저량은 시점의 양이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유량의 종류들, 저량의 종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81페이지에 유효 수요, 실질 수요, 유효 수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유효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은 잠재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있느냐, 즉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효 수요, 잠재 수요가 갈라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전 시간에 수요 곡선,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 요거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8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수요 법칙이 나오죠. 가격과 첫 번째 줄에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수요 곡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84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85페이지는 수요의 변화 중에서 앞에 그래프 왼쪽 것은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다 불변이고요. 가격만 오르내렸을 때 그때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증가면 우측, 감소면 왼쪽으로 좌측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그 85페이지 4번에 보시면요. 수요 변화 요인이 쭉 나옵니다. 요게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유량과 저량 이 부분에서 문제가 거의 한 8, 90%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요 수요 변화 요인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수요량의 변화 이것하고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수요의 변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요 변화의 요인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수요 변화다 그러면 일단 수요량의 변화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란 얘기는 당해제와의 가격은 불변이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인구수가 있어요. 자,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즉 시장에서 참여하는 인구수, 소득, 인구수 또는 참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오른쪽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는 오른손이라겠죠. 오수. 오수. 이게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면 왼쪽으로 감소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득이 되겠죠. 자, 소득은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구입 능력이 커지게 되면 이 유효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요, 이런 재화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득의 그 증가에 의해서 어떤 재화는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재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재화는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이런 재화는 뭐라고 그러냐면 열등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의 증가는요, 때로는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요를 감소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재화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마가린과 치즈가 있으면요,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마가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들은 마가린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마가린 먹어라 그러면 마가린 안 먹어요. 다 치즈 먹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 오히려 좀 열등한 재화들은 사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즈와 마가린 또는 쌀밥과 보리밥. 또 주택으로 따지자면 그 분양주택들 있죠.
불량주택. 소득이 없을 때는, 소득이 낮을 때는 불량주택도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오니까 이제 과거에 불량주택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지하방들 또는 반지하방들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소득이 올라오면서 그런 걸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등제인데요. 뭐가 열등제고 뭐가 정상제냐 이런 것들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이제 조금 틀려요. 기준이. 그래서 대부분은 정상제다라는 것이고요. 열등제도 그 개념상으로 존재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소득이 변화해도요. 수요가 변함이 없는 제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든 줄든 수요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이런 제화를 중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 이름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름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한은 뭐냐 이렇게, 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제한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간제나 뭐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 놈이 이제 조금 중요한 놈이 하나 나와요. 관련제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제화의 가격 변화인데요. 여기서 관련제화는요 당해제화라는 말이 있어요. 당해제화. 당해제화는 지금 요 제화의 가격, 당해 그 제화입니다. 당해가 그 제화예요. 그 제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관련이 있는 제화는 뭐냐? 아파트와 관련이 있는 제화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관련이 있는 제화예요. 그러니까 관련 제화는요. 당해 제화와 관련을 맺고 있는 뭔가 연관이 있는 제화예요. 그래서 그 관련 제화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관련 제화는요 서로 대체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완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제화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련 제화는 이렇게 대체제나 보완제나 독립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일단 대체제다. 그러면 대체제 관계는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경쟁하는 관계는 뭐 단독주택이나 뭐 연립 뭐 이런 게 있겠죠. 꼭 경쟁하는 제한은 서로 비슷하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제는 경쟁하는 관계고요. 보완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예요. 의존하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써야 더 효용이 커지는 제하죠. 예를 들어서요. 대체제다 그러면 사이다가 있으면 사이다와 대체 관계에 있다 그러면 콜라 이렇게 되겠죠. 이건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사이다와 콜라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 자,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품질이나 효용이나 또는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다도 100원, 콜라도 100원 이렇게 가격이 비슷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품질도 비슷해야 돼요. 두 개가. 품질이 다르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하는데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씨름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경쟁을 못 해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은 그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이런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초등학생끼리는 서로 등급이 맞고요. 비슷하니까 서로 경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책들에는 없는데 대체제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전제 조건. 요 전제 조건을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자꾸 책들의 전제 조건을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런 대체제 A와 B가 A 제화와 B 제화가 서로 대체 관계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둘 중에 한 제화를 이 제화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면 얘를 반드시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다를 선택했다. 그러면 콜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얘가 내가 소비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목이 마를 때 둘 중에 하나를 마신다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사이다를 선택했으면 그때 콜라는 포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이다를 포기했다. 그러면 반드시 콜라를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이런 관계가 대체제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둘 다 안 마실 수 없고요. 또 둘 다 마실 수도 없는 그런 관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니까 하나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하는 관계죠. 하나 포기했으면 다른 걸 선택하는 관계.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 대체 관련자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당해제와의 수요량들이 변하는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뭐냐면, 자, 일단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 사이다와 콜라. 지금 우리가 당해제와가 콜라예요. 근데요, 원래 이 콜라의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콜라의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니까요. 근데요, 콜라의 가격을 안 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품질을 개선시켰나? 그것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난 가만히 있었어요. 콜라는 그냥 가격 100원으로 기존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나하고 경쟁하는 놈이 갑자기 가격을 200원으로 쓱 올렸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체제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제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품질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은데 같은 값이면 사이다나 콜라나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가격이 틀려. 근데 품질은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콜라를 선택하고 사이다는 선택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한 놈은 200원 받고 한 놈은 100원 받아? 그러면 200원짜리를 선택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놈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선택 안 한다는 소리는 그게 바로 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해제와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가 안 팔려? 나 잘 팔려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해제와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당연히 당해제와의 가격을 낮췄어야 돼요. 그래야 늘어나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하고 경쟁하는 놈들이 가격을 올리니까 내 수요가 늘어났다. 이걸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대체 효과. 대체제의 가격이 올려서 내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당해제와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피드백 관계에 의해서 다시 당해제와의 가격이 다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면 내 가격도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 가격도 올라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면요. 자, 대체제가 가격을 올리면 결국 내 가격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따라서 올라옵니다. 이걸 뭐냐면 대체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원칙 중에서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대체제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내 가격도 따라서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경쟁하는 놈들은 서로 비슷해야 경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다 값을 올리잖아요. 그럼 콜라 가격도 올려요. 라면도요.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요. 다른 업체도 슬그머니 가격을 올려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의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수수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하던 라면이 1000원까지 올라오고 1000원 하던 라면이 어느 놈이 하나가 올리면 딱 다 올려가지고 1500원, 2000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가격이 서로 경쟁하는 놈들은 가격도 비슷해진다라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여기서 대체제가 사이다가 200원 한다. 요 시장에서 사이다가 100원하고 콜라 100원하고 이렇게 100원씩 했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사이다 가격을 올리면요. 사이다 올려서 팔린다. 그러면
공급자들은 100원에 팔리던 것을 100원에 생산해가지고 200원을 팔아?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죠.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다 공급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은요 100원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얘보다 싸니까 공급을 줄이겠죠. 싸게 공급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해 재화는요 공급을 오히려 줄여요. 얘는 대체재는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재의 공급은 늘겠지만 당해재화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오히려 공급을 줄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해재화 공급이 줄게 되면 당해재화가 귀해지죠. 그러니까 귀해지니까 당해재화 가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피드백 관계에 의해서 다시 가격이 또 당해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거죠. 어쨌든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대체재가 안 팔리고요. 대체재가 안 팔리면 당해재화가 잘 팔리겠죠. 그에 비해서 대체재의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은 늘어나는데 당해재화의 공급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당해재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재는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건 매년 나와요. 그래서 대체재의 이런 관계들 또 수요의 관계들 이런 건 꼭 알아두시고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대체재 가격 거꾸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재 가격 내리면 대체재가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 팔리는 거야. 내 수요가 줄어요. 그리고 대체재 가격 내리면요. 이게 100원에다가 50원 내리면요. 상대적으로 내 재화가 비싸죠. 그러니까 대체재의 공급은 줄겠고요. 당해재화 공급은 거꾸로 늘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면요. 당해재화 가격도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가격을 내리면 당해재화 가격도 결국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체재 가격 올렸을 때 당해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대체재 가격을 내렸을 때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연습을 하셔라 이런 얘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나오니까요. 자, 보완제도 만만치 않게 얘하고 비슷하게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체제나 보완제의 설명을 잘못하면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좌를 듣거나 수강을 하거나 이랬을 때 대체제와 보완제는 무지하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거 어려운 게 결코 아닌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취향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어렵게 강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잘 몰라요. 이런 전제 조건이나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럴 수도 있는, 저렇지 않을, 예를 들어서 이 사이다를 선택 안 한다고 해서 왜 반드시 콜라를 선택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리 딱 막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걸 의심을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을 얘기를 못 해. 강사들이 얘기를 못 하니까 그게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게 헷갈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고요. 자, 보완제. 보완제는요 서로 의존 관계예요. 의존 관계라는 얘기는 따로따로 썼을 때 효용을 합친 거. 그러니까 A제화와 B제화가 예를 들어서 커피와 프림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서로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는 같이 동시에 쓰는 것들이 훨씬 효용이 큰 거죠. 프림만 따로 먹고 커피만 따로 먹고 이런 거보다는 그때 느끼는 효용보다는 커피와 프림을 한꺼번에 타가지고 부드럽게 마시는 게 훨씬 더 내가 느끼는 효용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제화는요 커피와 프림 같은 경우는 두 제화가 동시에 사용되는 게 좋은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사람들은 동시에 먹는 게 효용이 훨씬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3, 5 이런 게 되니까 동시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일심동체예요. 두 개가 세트로 팔린다 이런 얘기죠. 세트로. 그래서 커피가 잘 팔리면 프림도 잘 팔리고요. 커피가 안 팔리면 프림도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대체제 관계는요. 너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근데 이 커피와 프림과의 관계 서로 의존하는 관계는요. 너하고 나는 일심동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완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 보완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보완제 안 팔리겠죠? 보완제 안 팔리니까 당해제와의 수요도 당연히 줍니다. 자, 보완제와 나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요. 보완제 가격을 올린다. 그럼 보완제가 안 팔리겠죠? 자, 커피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 커피가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림도 안 팔리는 거예요. 동시에 팔려야 되는데 프림만 따로 팔리면 모르겠는데 프림만 따로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커피와 프림이 한꺼번에 팔리기 때문에 자, 보완제 가격 올리면요, 보완제가 안 팔려. 그러니까 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나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해제와의 가격은 당연히 내려오게 되겠죠. 수요가 줄면 그 가격이 내려오게 되겠죠. 자,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100원 하다가 200원 올렸다. 그러면 보완제의 공급이 늘겠죠. 보완제 공급이 늘면 당연히 당해제와의 공급도 늘어납니다. 당해제와 공급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흔하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대체제와 보완제는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데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요. 자, 보완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고요. 너는 내 운명, 가치, 일심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자, 독립제는 무슨 관계냐? 무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독립제의 가격이 오르든 말든 당해제와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 제화는요, 당해제화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관련을 맺고 있는 제화로서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런 관계에서 대체제는 경쟁, 보완제는 의존, 독립제는 무관한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요거는 가격 상승의 예감, 또는 예상, 또는 기대감,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씁니다. 자, 가격 상승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수요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가격이 수요자나 공급자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얼른 사야 되겠죠? 수요가 늘어나요. 자, 공급은 어때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럼 지금 팔아야 돼요? 이따 팔아야 돼요? 이따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놨던 것들이 전부 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다 들어가 버리겠죠? 공급이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상승의 예감이 있거나 또는 가격 상승의 예상을 하게 되면 수요는 늘고요, 공급은 줍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게 거꾸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수요는 오히려 거꾸로 줄고요, 공급은 얼른 팔아야지. 공급을 얼른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고요, 수요는 줍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예감 또는 가격 하락의 예감,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같이 보겠습니다. 세금과 금리를 같이 봅니다. 금리는 이자율이죠. 자, 세금이 증가 또는 이 금리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되겠느냐? 금리가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면요, 수요가 줄죠. 수요가 줄어요. 세금 많이 물린다 그러면 수요 줄어요. 그리고 이자율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 준다 그랬죠. 자,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도 역시 팔려고 하는데 세금을 많이 물려? 그러면 공급이 줄겠죠. 그리고 금리를 많이 올리면 이 빌려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자, 3번 이하 3, 4, 5, 6 이 네 가지 것들은 3, 4, 5, 6은요, 수요나 공급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수요나 공급을 모두 변화시키는데요. 자, 1번과 2번은 인구수와 소득은요, 수요만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공급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수요만 변화시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수요만 변화시켜요. 공급은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구수가 늘거나 이러면 수요만 변화시킨다. 공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거 수요가 늘면 가격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면 공급 늘죠? 이렇게 되면 공급봐도 인구수가 늘면 공급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한 번만 가세요. 2번 이상 가지 말아요. 여기 이하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수가 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수요가 늘면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뒤로 가다 보면요. 자꾸 되돌이표가 돼요. 그래서 이 이하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야지 가격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공급으로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수요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 수요만 변화시킨다. 공급은 이렇게 가격이 개재돼야 공급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을 다시 개재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소득이 늘면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수요가 늘면 다시 가격이 늘고요. 소득이 늘면 다시 공급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가격을 개재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세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만 증가시킨다. 그래서 소득과 인구수는 수요만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변화의 요인을 보겠어요. 자, 공급 변화 요인은요. 일단 세 가지. 첫 번째는 공급자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건축 기술이에요. 건축 기술 또는 생산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생산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의 증가. 이것은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을 줄게 만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자,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생산 비용 그러면 부동산의 생산 요소들의 가격 변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택지 비용, 주택을 하려면 택지 비용이 있겠죠. 택지 비용의 상승 이런 표현. 그러니까 생산 비용의 증가 이런 표현은 안 나오고요. 토지, 택지비가 올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공급이 줄겠죠. 부동산 공급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인건비의 상승, 또 자재비의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인구수나 소득 같은 경우는 수요만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 세 가지는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이거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 떨어지고 수요도 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가격을 개재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요. 가격을 개재시켜버리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공급이 늘면 이게 줄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공급자 수가 늘어나면 수요가 주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도 가격을 개재시키면 안 되듯이 여기서도 가격을 개재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거 이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수요 변화하고 관련이 없고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꼭 기억을 하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요. 그래서 이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요. 지문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다음 중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니죠. 그러면 맨 먼저 5개 지문 중에서 여기 이제 아파트 이렇게 이제 해당 재화가 나오겠죠. 아파트. 다음 중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요. 자,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아파트 가격 변화입니다. 요게 있으면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당해 재화의 가격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있으면 무조건 요걸 체크를 하시고요. 요게 답이에요. 5개 중에 요게 있는 거 얼른 보세요. 아파트 당해 재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공급의 변화 요인을 찾으면 돼요. 공급 변화 요인. 요게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게 없으면 요걸 찾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가지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수요 증가 요인이나 감소 요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 있으면 무조건
개부터 제껴놓고 개가 답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시면 거기에 4페이지 수요량의 변화와 그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이 86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증가는 뭐 인구가 늘어나면 증가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감소고요. 소득이 늘어나면 증가고요. 소득이 줄어들면 감소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까지 나와 있고요. 87페이지는 거기에 유효 수요와 수요의 유형에서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가 나옵니다. 유효 수요라는 것은 이것은 실질 수요, 즉 구매력이 있는 구매 욕구. 잠재 수요는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구매 욕구라 그랬죠. 그래서 예비 수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밑에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가 나오는데요. 본원적 수요는 의식주와 관련돼서 직접 소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이다. 그러면 옷은 직접 소비하죠. 의식주와 관련해서.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은 직접 소비하죠. 그런 것들이요. 근데 파생 수요는 뭐냐? 이러한 본원적 수요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예요. 그러니까 옷이다 그러면 옷 공장에 대한 수요. 옷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으면 옷 공장에 대한 수요도 공장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옷으로부터 파생된 수요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즉 본원적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택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생산하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바로 파생적 수요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로부터 택지에 대한 수요도 파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표준 수요, 유보 수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가수요 배우셨고요. 신규 수요, 거쳐 수요 필요 없고요. 지가 수요, 차가 수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보지 마세요. 봐봐야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니까 아예 보지 마시고요. 수요의 특징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9페이지는 공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급도 똑같죠. 유량, 저량, 그다음에 유효 공급, 뭐 사전적 개념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에서 공급 함수, 그다음에 공급 법칙, 공급 곡선 그런 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만 변했을 때 공급량의 변화죠.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공급의 변화는 증가면 오른쪽, 감소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들 쭉 증가와 감소 이런 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94페이지 밑에 보시면 보충학습의 대체제와 보완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96페이지 거기에 공급의 유형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6페이지까지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유형 잠깐 설명을 하고요. 뭐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균형 이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